지금의 대한민국은 현실은 다를지 몰라도 이론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 우리를 대표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자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치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일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속한 정당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싸운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어제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죠. 정치인들의 이런 싸움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고려는 국교를 불교로 삼았지만 고려 후기로 가면서 유교, 그러니까 성리학 중심의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은 그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인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선택받은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몰아냈고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리학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과정에서 사대부 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고려는 이제 망했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 중심의 급진개혁파와 고려라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는 정몽주 중심의 온건개혁파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살해당하면서 온건개혁파는 몰락하고 급진개혁파에 의해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을 세운 급진개혁파들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한다고 해서 관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선 초기 정치를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개유년인 1453년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 조선의 7대 왕인 세조가 된 뒤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관학파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학파 중에서 수양대군과 함께 개유정난에 참여한 세력들은 수양대군이 왕이 된 이후부터 조선의 정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반면 조선 개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몰락한 온건개혁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그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난 선비들이라고 해 살인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훈구파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를 이용해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살인파들은 다시 한양으로 진출하길 원했지만 조선 개국에 협력하지 않기도 했고 훈구파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구파의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그리고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이 너무 커져버린 훈구파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 둘 한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인파는 삼사라고 불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삼사는 조선시대 중앙행정관청으로 사원부는 벼슬아치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거나 탄핵을 시키는 지금의 검찰청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관원은 왕이 내린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내는 지금의 감사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고 홍문관은 문서를 처리하고 사적을 관리하는 폐지된 집현전의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즉 삼사는 하나의 세력을 견제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종은 살인파를 이곳에 배치했던 것이죠. 훈구파는 커져가는 살인파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살인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이 4번의 사건을 사화라고 하며 무오년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갑자년인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 기묘년인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을사년인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살인파의 세력은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가 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치주의를 펼치면서 살인파는 드디어 조선의 정치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촌의 서원을 통해 후계자를 계속 양성하던 살인파와 달리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훈구파는 하나 둘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살인파에 흡수되었습니다. 이제 반대 세력이 사라진 살인파가 조선을 잘 이끌어갈 일만 남았지만 또다시 이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두 집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날 회사에는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과가 있는데 조선시대 역시 인사를 담당하던 이조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정오품인 정랑과 정육품인 좌랑이었습니다.
인재를 저울질한다고 해서 이 둘을 합쳐 이조전랑이라고 불렀죠. 이조전랑은 앞에서도 말했던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 것도 담당했는데 3사는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조전랑이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이조전랑은 자신의 임기 기간을 마치고 이후에 후임자가 들어올 때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자대권, 여러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통천권, 능력은 있지만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과거 시험 없이 뽑을 수 있는 낭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이용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었고 자리 역시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권력을 잡으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조전랑의 권력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9대 왕인 성종 이후 관행으로 하던 것이 굳어지면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가 터진 것은 1572년 오건이 이조전랑 자리에서 물러나며 후임으로 김효원을 추천했지만 심의겸이 이것을 반대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김효원은 이조전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김효원의 후임을 정해야 할 때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적절하다는 추천을 받게 되지만 김효원은 과거에 자신을 반대했던 자의 동생을 후임으로 정할 수 없어 이 추천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의 세력이었던 살인파는 김효원을 지지하는 이황의 영향을 받은 동인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이이의 영향을 받은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단순하게 김효원의 집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고 심의겸의 집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당을 나눴다고 해서 붕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크고 작은 의견 대립은 있었겠지만 붕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이때부터가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붕당은 하나의 세력이 독재하는 것을 막고 영양가 있는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세력의 의견을 무작정 반대하는 식으로 변질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이 속한 곳에 힘을 키우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붕당 역시 막을 내리게 되었고 하나의 가문이 조선 정치를 독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긴 했지만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 조선시대의 붕당과 비슷한 형태의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